마인드포스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이은미입니다. 오늘은 핀란드 오픈 다이얼로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전임연구원 송승현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하시는 일과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전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송승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에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예전에 활동가로도 같이 활동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신장애인의 권익 옹호, 자기결정권, 그리고 이런 파트너십, 또 복지 서비스, 당사자 운동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핀란드 오픈 다이얼로그는 무엇인가요? 오픈 다이얼로그는 혹시 들어보신 분이 좀 있으실까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최근에 조금은 이제 정신장애 당사자들 안에서 오픈 다이얼로그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전 세계적인 당사자 운동에 대해서 많이 이제 보고 있는데 소위 약간 좀 진보적이거나 아니면은 이런 당사자 중심의 어떤 관점으로 쓴 논문이나 책이나 글들을 보면은 거기서도 꼭 대표 사례로 사실은 핀란드 오픈 다이얼로그를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유럽 이런 국가들에서도 일본에서도 사실은 오픈 다이얼로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이제 시범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오픈 다이얼로그가 사실 이제 이렇게 주목이 받게 된 게 어쨌든 굳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다면 이제 열린 대화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픈 다이얼로그가 가지고 있는 함의들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그냥 원문 그대로 일단 살려서 일단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우리나라의 뜻에 맞게끔 더 적절하게 다른 용어들을 찾아도 될 것 같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 주목을 받게 된 게 이제 위기 지원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왔고요. 또 그 가운데서 사실은 강제 입원으로 가지 않으면서 정신과 약물 치료도 많이 쓰지 않으면서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던 결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당사자들 진영에서도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이거 도대체 뭐길래 어떻게 이렇게 기존의 통상적인 치료 방법을 쓰지 않고도 굉장히 획기적인 결과들이 나왔지? 이런 식으로 사실 주목을 받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위기 지원과 이 오픈 다이얼로그의 차이점이 어떤 건가요? 예,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최근에 이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위기 지원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이제 위기 지원과 관련된 많은 논의와 담론들과 정책들이 이제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도에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가 정신보건법 제24조 그게 이제 비자의 입원에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대해서 이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즉 정신보건법의 기존에 있었던 강제 입원이라는 제도가 사실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는 이제 판결을 내렸었고요. 그리고 2017년에 이제 정신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 지역사회에서 더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위기 상황과 더 많이 맞닥뜨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위기 지원 측면에서 오픈 다이얼로그가 굉장히 저희가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WHO가 2021년 5월달에 몇 달 안 됐습니다. 굉장히 따끈따끈한데요. 이때 이제 올해 5월달에 사람 중심 그리고 권리 기반 접근법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제 정신건강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이제 쭉 7가지 정도로 해서 펴냈습니다. 이것은 이제 WHO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참고를 해야 되는 일종의 지침서가 이제 7권 정도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제 책이 바로 멘탈 헬스 크라이시스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정신건강 위기 서비스에 대해서도 사실은 WHO가 하나의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 지침을 만들면서 사실은 이제 4가지의 모범 사례를 언급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핀란드의 오픈 다이얼로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핀란드의 오픈 다이얼로그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받는 서비스이고 그것을 WHO는 위기 지원 서비스 중에 굉장히 우리가 참고할 만한 서비스다라고 분류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위기 지원과 관련해서 더더욱 오픈 다이얼로그를 이제 저희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오픈 다이얼로그에는 중요한 7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부터 7번째 원칙까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는데요. 이 즉각적인 지원, 첫 번째 원칙인 즉각적인 지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예, 오픈 다이얼로그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이번 시간에 뭐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간도 짧고 또 굉장히 제가 뭐 이론적이거나 학술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좀 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제 오픈 다이얼로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낯설 수가 있는 게 오픈 다이얼로그는 어떤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프로토콜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사실은 이제 이 7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다양하게 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적용하기에는 조금 더 용이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이 원칙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어떤 명확한 답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 7가지 원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 텐데요. 이걸 한번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즉각적인 지원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오픈 다이얼로그는 이제 위기 시 이제 그 어떤 정신증이 있는 당사자가 좀 더 조리 있게 대처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행동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다이얼로그의 핵심 중에 하나는 첫 대응을 24시간 이내에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빠르게 바로 즉각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핀란드의 오픈 다이얼로그가 바로 이제 서부 라플란드라는 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라플란드가 사실은 핀란드에서도 굉장히 지방에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사실은 이제 산타의 마을로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 바로 라플란드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추운 곳인데 거기서부터 어쨌든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도인 헬싱키하고도 조금 아마 거리가 있을 텐데요. 근데 어쨌든 이 라플란드는 그래서 이 위기 상황을 접수하는 단일 창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즉각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단일 창구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왜 즉각적인 지원이 중요하냐라는 것을 보면은 이 오픈 다이얼로그는 바로 이 위기 상황은 초기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초기가 중요하다. 이 위기의 첫 며칠 동안 당사자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환각일 수도 있고 망상일 수도 있고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위기의 첫 며칠 동안은 이걸 우리가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금방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라지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수개월의 치료가 끝날 때까지 다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기존의 치료 방법과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때로는 강제적인 개입이 있더라도 이 사람을 좀 더 안정적인 공간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하고 바로 대화를 하기보다는 사실은 일종의 진정대를 수여해서 좀 더 안정될 때까지 기다린 후에 대화를 하는 게 이제 통상적인 방법인데요. 오픈 다이얼로그는 오히려 위기 상황에 이 사람이 흔히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것에 약간 집중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좀 더 진정제를 투입하고 우리하고 대화가 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위기 상황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 다이얼로그를 이제 맨 처음에 막 작업한 학자 중에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세이큘라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기 이후에 첫날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24시간 이내에 이제 우리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는데요. 왜냐하면은 바로 그 위기 경험을 다룰 수 있는 창문이 열려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틀 후에 창문은 닫힙니다. 이후 자신의 일상에 존재하는 이상한 경험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이 닫히면 그 경험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원칙인 사회적 관계망 원칙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아마 이 부분도 이제 오픈 다이얼로그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당사자와 전문가 간의 1대1 만남이 아니고요. 바로 당사자 주변의 어떤 사회적 관계자들이 같이 이 오픈 다이얼로그 모임에 초대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동의한 경우 이제 오픈 다이얼로그 팀은 적극적으로 당사자의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자는 주로 당사자가 이제 일을 하고 있다면 직장의 어떤 고용주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직장 동료, 혹은 직장 상사, 혹은 당사자의 이웃이나, 혹은 당사자의 친구나, 혹은 당사자와 관련된 기존의 어떤 다른 전문가가 있다면 그 전문가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일단은 초대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 게 왜 사회적 관계자들이 오픈 다이얼로그에 참여를 해야 되느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임상적인 것은 사실 1대1 대화에 굉장히 이제 기반하고 있다면 이제 오픈 다이얼로그는 어떻게 보면 가족 치료도 넘어서는 거죠. 사실은 사회적 관계자까지 포함되는 게 이게 또 사실은 기존의 가족 치료하고의 차별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오픈 다이얼로그는 어쨌든 그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문제가 당사자의 언어뿐만 아니라 당사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언어로 정의된 후에야 문제가 된다고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사실은 그 위기 상황에 대한 어떤 의뢰가 당사자의 언어로서 비롯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실제로는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라고 바라보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정의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즉 어떤 당사자는 자신의 행동을 문제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부모님은 그 행동을 정신질환의 징조라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주변의 가족들은 그것을 문제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문제라는 것은 누구 한 개인의 언어로서만 정의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다양한 사회적 관계자들의 언어로서 합의되면서 문제라는 게 형성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당사자에게만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닌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들에게만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즉 오픈 다이얼로그는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주변 사회적 관계자들이 다 이 문제가 사실은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만 비로소 사실은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에만 관점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사회적 관계자가 또 참여하는 게 이 위기 상황의 특성들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위기 상황에 있어서 오픈 다이얼로그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분들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어떻게 강제적인 개입이 없이 그런 열린 대화가 가능하겠어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오픈 다이얼로그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저는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사회적 관계만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당사자에게 굉장히 안전한 느낌, 신뢰감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를 오히려 강제적으로 끌고 가서 고립된 공간에 혼자 놔두는 순간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더 폭력적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오히려 이 사람이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나 전문가 선생님들이 같이 공간에 모이게 되면 이 사람이 극한의 위기 상황에 있더라도 오히려 굉장히 조금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어떤 폭력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돌발적인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냐, 이렇게 조금 이제 사회적 관계망 관점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원칙인 유연성과 기동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유연성과 기동성은 뭐 말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 유연성은 이제 그 당사자나 이제 가족이 사실은 욕구가 다 다르고 사실은 또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각각의 가족에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사용하고 그 가장 적합한 치료 반응을 반영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 상황에 동일한 어떤 매뉴얼화된 동일한 접근법을 취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열린 상태로 가는 거죠. 열린 상태로 가서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거기에 맞는 것들을 유연하게 찾자라는 것이 이제 유연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기동성은 말 그대로 이렇게 뭐랄까요, 찾아가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픈 다이얼로그가 또 사실은 이제 굉장히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당사자의 집으로 찾아가는 측면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위기 상황 때는 사실은 우리가 슬픈 일이긴 하지만 가끔은 뭐 경찰이 투입이 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불법 사설 이송단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송단이 이제 강제적인 개입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우리는 어쨌든 좋은 의도죠. 좀 더 안전한 공간으로 옮겨서 사실은 거기서 이제 이렇게 치료라는 것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이제 보는데, 이 오픈 다이얼로그는 사실은 그런 것과 정반대를 지향하는 것이죠. 우리 이 오픈 다이얼로그 팀이 필요하면
그리고 그 사람이 동의하면 그 사람이 집을 일단 최우선의 장소로 택합니다. 물론 그 회의 장소는 공동으로 선택하게 되고요. 당사자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쨌든 당사자도 동의하고 가족도 동의하게 되면은 가장 좋은 장소는 당사자의 집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경우에 이제 우리 오픈 다이얼로그 위기팀이 사용하는 사무실로 오라고 초대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사람이 나는 차라리 정신과 병동에서 하고 싶다고 하면 정신과 병동으로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사실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사자의 집으로 이제 택하는 이유는 찾아가는 이유는 사실은 바로 이제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피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그 공간, 당사자가 가장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이런 가뜩이나 사실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가장 안전하고 자기한테 익숙한 공간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런 기동성 원칙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 책임감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제 원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픈 다이얼로그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기에 대한 접수가 들어오죠. 그랬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접수를 하게 되면은 제가 그 위기에 대한 이제 오픈 다이얼로그 팀을 제가 조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회적 관계자들도 초대를 해야 되고요. 이런 역할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위기에 대한 어떤 의뢰가 들어왔을 때, 이 위기 상황은 사실은 저희 센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나 다른 병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사실 토스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픈 다이얼로그는 어쨌든 그것을 지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접수가 들어오면 우리가 무조건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알코올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위기 상황이 접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제가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는 사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단은 제가 이거를 조직하면서 내일 회의에 오픈 다이얼로그 회의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알코올 중독 클리닉에 제가 아는 암흑의 전문가를 초대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제가 초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요. WHO에서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올해 5월달에 이제 매뉴얼이 나왔는데, 그 지침서가 나왔는데 그걸 제가 보니까 정신건강 서비스 영역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누구라도 일단 오픈 다이얼로그 팀에 합류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정신건강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도 가능하다. 뭐 예를 들어서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들도 사실은 여기에 이제 초청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명시가 되어 있긴 했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원칙, 심리적 연속성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세요. 예, 이거는 아까 네 번째 원칙인 책임감 원칙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그 심리적으로 연속성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픈 다이얼로그 팀이 이제 위기 상황에 놓인 당사자와 같이 작업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그 사람이 입원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뭐 최대한 입원을 어쨌든 입원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을 저희가 목적으로 하지만 불필요할 때 혹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입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하더라도 사실은 근데 오픈 다이얼로그 팀이 거기서 연속성이 끊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관여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치료 연속성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있는데요. 그런 거하고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그 치료 연속성이라는 건 사실 병원에서 지역사회에 나갔을 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바로 치료 연속성인데요. 이런 것처럼 심리적 연속성 이 원칙은 위기 상황에 놓인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관여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오픈 다이얼로그 팀이 처음에 한 3번에서 5번 정도 이 위기 상황에 놓인 당사자를 만났는데 그 이후에 그 당사자를 다른 기관에 이제 넘긴다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실 그게 되게 익숙하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사실은 서비스를 했다가 사실은 다른 기관에 연계하고 의뢰하고 이런 게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 일단은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실제로 이제 많은 당사자들도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막 이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러고 나서 다른 곳을 또 가게 되면 다시 자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낯선 사람들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고 또 마치 내가 무슨 택배가 된 것 같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이게 갔다가 저기 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좀 이제
이상적일 수도 있는데요. 이 심리적 연수성을 위해서 오픈 다이얼로그는 일종의 일단은 다학제 팀을 구성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양한 기관을 돌아다니는 가능성을 좀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중도 탈락도 좀 예방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에 이제 오픈 다이얼로그에서 활동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어떤 뭐 집단 심리 치료나 뭐 예술 치료나 인지행동 치료나 트라우마 치료 등의 조금 다양한 형태의 심리 치료 훈련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이러한 심리적 연소성 원칙을 좀 반영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또 교육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인 불확실성의 관용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세요. 예, 불확실성의 관용도 사실은 오픈 다이얼로그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다르게 말하면 사실은 불확실성을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일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빠르게 확신하지 말아야 된다. 섣부르게 답을 내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도 알 수도 없고요, 가족도 알 수가 없고요, 전문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다이얼로그는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구조적인 접근법이 아닙니다. 대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열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위 정신건강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계획을 하고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아갈지를 정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데 그것하고는 굉장히 반대로 갑니다. 그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불확실성 관용의 원칙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픈 다이얼로그가 굉장히 주목받았던 게 정신과 약물 치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위기 상황을 넘겼던 이제 성과들이 나타났는데요. 이게 바로 이 불확실성 관용 원칙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기가 발생했을 때 현재 통상적인 정신과적인 서비스는 가급적 빠르게 정신과 약물 투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 상황을 가라앉혀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오픈 다이얼로그는 반대로 약물 치료를 가능하면 천천히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오픈 다이얼로그를 이제 핀란드에서 만든 사람들은 약물을 처방했을 때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당사자의 어떤 심리적인 자원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을 가급적 천천히 처방하는 게 이 당사자가 처한 이 문제와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오픈 다이얼로그가 어떤 정신과 약물 치료나 DSM에 의한 어떤 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배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픈 다이얼로그도 사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류적인 정신의학이나 주류적인 어떤 정신건강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거 반약물 치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픈 다이얼로그는 반약물 치료는 절대 아닙니다. 약물 치료도 다양한 관점 중에 하나라고 이제 간주하고요. 다양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라고 간주합니다. 동등하게 간주합니다. 약물 치료나 어떤 다른 개입법들이. 근데 지금은 사실은 약물 치료라는 게 굉장히 큰 헤게몬을 가지고 있지만 오픈 다이얼로그는 동등하게 다양한 관점 중에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다이얼로그는 어떤 치료를 하든 어떤 개입을 하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합의는 전문가들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당사자들도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 가족, 다양한 사회적 관계자, 거기 참여한 전문가들, 또 필요하면 동료 지원가들까지 참여도 할 수도 있겠죠. 이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합의를 해서 사실은 진행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약물 치료 또한 오픈 다이얼로그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합의를 한다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원칙적으로 오픈 다이얼로그에서는 정신과 약물 치료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하기 때문에 약물을 사용하더라도 사용하기 이전에 최소 3번 정도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불확실성에 대한 관용이 사실은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오픈 다이얼로그의 참여자들이 위기 상황에서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을지라도 모임을 지속하면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는 중요한 실천 원칙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번째 원칙인 대화주의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대화주의는 사실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담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100% 이해한 건 아닌데요. 이 오픈 다이얼로그는 사실은 이 대화라는 것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거기 초점 맞추고 있고 거기서부터 바로 이 새로운
치유의 가능성 혹은 회복의 가능성을 이제 찾는 것을 이제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오픈 다이얼로그의 이 대화주의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이제 다양한 목소리라고 또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목소리의 중요성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요. 철학적으로도 사실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미하일 바흐진이라고 하는 이제 러시아를 대표하는 이제 철학자가 있습니다. 후기 실증주의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미하일 바흐진이라고 하는 이제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이 대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바흐진은 대화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대화다. 산다는 것은 대화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묻고 귀를 기울이고 대답하고 동의하는 것이 삶의 본성이다. 하나의 목소리는 아무것도 종결시키지 않으며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최소한 두 개의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오픈 다이얼로그도 바로 이 철학적 기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대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는 사실 단 하나의 대화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해결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두 개의 목소리.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다이얼로그는 뭐랄까요? 대화를 촉진합니다. 그 우리 모임에서의 대화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그 참여자들 간의 이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이해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의 만들어지는 새로운 이해는 알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향해서 이제 오픈 다이얼로그는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픈 다이얼로그에서 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위계적인 어떤 권력 구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굉장히 수평적이고 공평한 구조로 전환시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오픈 다이얼로그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 놓인 당사자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이제 뭐랄까요, 자신이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고난 속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랬을 때 사실 자신의 얘기에 잘 귀를 기울여준 사람은 많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소리는 사실 일종의 그냥 공허한 독백에서 그치고 마는 경우도 많이 있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픈 다이얼로그에서 이 당사자, 이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당사자를 대화 속으로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다이얼로그는 중요한 규칙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견해를 밝힐 권리를 동등하게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들이 오픈 다이얼로그에 참여했을 때 만약에 다양한 전문가 참여할 수도 있어요. 뭐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사 이렇게 참여할 수도 있는데 이 전문가들도 사실 이론적인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도 사실은 그 차이를 인정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방식을 밝힐 권리를 가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다이얼로그는 뭐랄까요? 빠르게 우리가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는 것은 지향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디 가서 대화를 하거나 논의를 하거나 그랬을 때 빠르게 합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걸 위해서 사실은 필요하면은 뭐 다수결을 하기도 하고요. 필요하면은 사실은 누군가 의견을 좀 몰아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는데요. 오픈 다이얼로그는 그렇진 않습니다. 대화를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빠르게 어떤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빠르게 우리의 의견을 일치시켜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다르더라도 그 다름을 오히려 드러냄으로써 서로 연결되어서 이해되어가는 과정을 목표로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가지 오픈 다이얼로그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오픈 다이얼로그를 했을 때 이 효과에 대해서 진짜 효과가 있는지 좀 궁금하게 되는데요. 선생님 오픈 다이얼로그의 효과성은 어떤가요? 아시겠지만 사실은 오픈 다이얼로그가 또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게 바로 이 효과성 연구를 또 굉장히 충실하게 했습니다. 최근에 뭐 모든 이제 어떤 사회복지적 개입들이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증거 기반 서비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이제 결과들이 나왔는데요. 제가 그냥 다양한 연구들을 다 소개시켜드릴 수는 없고 굉장히 이제 저희가 주목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뭐 흔히 이제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어떤 효과성을 평가할 때 많이 쓰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입원을 짧게 하거나 혹은 강제 입원을 덜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표를 보는데요. 오픈 다이얼로그는 사실은 그런 것보다 좀 더 주목할 만한 게 이제 바로 이 당사자들의 삶과 관련된 결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률이 좀 높아졌다든지 혹은 학교로 복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높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신경 쓰지 않았던, 그러니까 뭐 임상적으로 사실은 정신장애인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에 굉장히 치중했는데 오픈 다이얼로그는 오히려 임상적인 것을 넘어서서 이 사람이 지역사회나 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들을 많이 도출했거든요. 그런 것들에 저는 굉장히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뭐 어쨌든 최근에 장애복지법 15조도 이제 폐지가 됐는데 그것도 사실 되게 저는 이제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어떤 치료적 대상으로 정신장애를 바라봤다면 장애복지법 15조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게 사회적으로 합의가 됐잖아요. 이제 폐지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합의가 됐다는 것은 이들의 일상적인 삶, 이제 정말 그 이들이 살아가고 일도 하고 관계도 맺고 사람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사회적 활동을 하는 이 일상적인 삶에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초점이 넓어지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 측면에서 오픈 다이얼로그가 가지고 있는 결과, 연구 결과들도 또 연결되는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오픈 다이얼로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았고 제가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이 오픈 다이얼로그는 사실 어떤 매뉴얼도 없고 정해진 것도 없고 정답도 없는 방식으로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을 좀 면밀히 보면 수평적이고 그리고 당사자가 내 주위에 있는 친밀한 사람들 또 전문가들 많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좀 나의 의견이 되게 존중받아지고 내 중심으로 내가 뭔가 선택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실제로 느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기에 닥쳤을 때 내가 온전히 이제 나의 어떠한 증상적인 부분들이 열려 있는 시기에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를 돕고자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좀 위로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 좀 복귀하고 나의 삶을 되찾는 방식의 어떤 대안적인 접근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해주시겠어요? 예,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일단은 7가지 원칙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시간상 제가 자세히 얘기 못했지만 이제 12가지 실천적 원칙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좀 자료 찾아보시면은 공부하실 게 굉장히 많고 우리가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익숙치 않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트레이닝 받고 공부해오고 실천해온 방식들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오픈 다이얼로그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부단히 노력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논의해보고 또 한국에 적용하기 위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오픈 다이얼로그의 가장 핵심은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고 당사자의 관점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응급 개입은 주로 약물 치료입니다. 하지만 오픈 다이얼로그의 중심은 바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국에서도 이 오픈 다이얼로그를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정신과 의사인 라자크 박사는 어떤 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적 치료에서는 위기로 이어진 것을 탐구하고 이후 대처는 대개 약물을 처방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픈 다이얼로그에서 서비스 이용자는 자신들을 현재 위기 상황으로 이끈 요인들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운전석에 앉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치료적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당사자들은 사실 위기 상황에서 자기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자기가 운전석에 앉지 못했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 다이얼로그는 사실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군데에서 시범적인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기 도립 정신병원이라는 곳에서도 거기는 정신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 오픈 다이얼로그 철학과 이념과 실천 원칙을 반영해서 이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주 지역에서도 청주 정신건강센터를 비롯해서 많은 정신재활 시설들이 연합해가지고 현재 지역사회 중심의 오픈 다이얼로그를 실현해보려고 공부를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센터를 비롯해서 많은 당사자 단체들도 한국형 오픈 다이얼로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시범 운영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아직은 주류는 아니지만 몇몇 군데에서 진지하게 실천적인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원형 오픈 다이얼로그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지역사회 중심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당사자 중심의 오픈 다이얼로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다양한 실천 방법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마인드포스트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